중국이 003형 항공모함을 진수한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항모 사업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경항모는 한반도 지형에 쓸모없다며 항모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2023년부터 약 3조 9천억을 투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항모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한국의 항모 사업이 취소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이란 게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아직 대한민국 항모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앞에서 언급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도입 기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F-35A의 20대 추가 도입이 유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다면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로 주목받던 F-35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항모 사업이 위태로워지면서 해상 안보에도 큰 어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형 항모 사업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매체에 알려졌다시피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중형 항모 이상으로 건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대용 수송함을 추가로 더 건조해 해상 전력의 증강은 물론 강습 상륙단 전력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분명해서 양측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이 때문에 F-35B의 도입 여부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요모조모 뜯어보면 애초에 F-35B는 대한민국의 안보 실정에 어울리는 함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F-35B는 작전 반경 833km에 무장 제한은 6,800kg으로 F-35A보다 작전 반경과 무장 모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가격은 최소 수백억 원은 더 비쌉니다. 장점은 오로지 단 하나, 경항모 같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F-35B를 무작정 함재기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지형에 반드시 필요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최대 적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심각한 단점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심 군사 시설 대부분을 지하에 숨겨둔 상황이라 지하 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는 F-35B는 애초에 도입할 가치가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내 여론들이 꾸준히 한국형 경항모에 F-35B 도입을 반대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형 항모의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F-35B를 대신할 수 있는 전투기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한국형 항모로 그 사업명을 바꾸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만재 4만 톤급의 경항모가 유력한데요. 그래서 이 항모가 진수할 때쯤이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블록2 개발을 끝내고 함재기형인 KF-21 네이비의 초도 물량을 확보할 단계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를 개발한다는 것과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재기와 전투기는 말만 같은 비행기지 사실은 기체 골격부터 내부 구조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일례로 함재기는 짧은 활주로에 착륙해야 해서 일반 공군기보다 동체 강도를 30% 이상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륙식 캐터펄트로 사출할 수 있는 보조 장비와 착륙 시 제동을 도와줄 어레스팅 후크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사실상 함재기와 지상의 전투기는 전혀 다른 기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이 중형 항모 건조를 해도 미국이 한국에 캐터펄트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KF-21 네이비를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하는데요. 무려 마 1.8까지 비행할 수 있는 KF-21의 제트 엔진을 수직으로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런 기술이 전무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한국의 경항모가 완성될 때까지 KF-21의 개량형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한국형 경항모가 계획 단계에서만 표류하다 자초되어 버릴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반면 중국은 불과 한 달 전에 003형 항공모함인 푸제남을 진수했습니다. 푸제남은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재래식 항공모함인데요.
경합의 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처럼 수직 이착륙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푸제남은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하고 함재기로 젠15의 함재기 버전인 젠15BD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에 최신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인 FC-31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로는 KJ-600AW가 탑재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항공모함이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훈련도입니다. 함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지상의 전투기 조종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함재기를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상의 전투기는 주변의 지형물로 자신의 속도와 고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함재기 조종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망망대해 뿐인 바다뿐이라 그런 어림짐작이 전혀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한정된 길이의 갑판 위에 함재기를 착륙시키는 것은 외발 자전거로 고공줄타기 묘기를 선보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항공모함을 운영한 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도 2-3년에 한 번씩은 꼭 함재기 착륙 사고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대로 한국형 항모가 진수될 쯤이면 중국은 또 다른 항모인 004형 항공모함의 진수를 목전에 두고 있을 텐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함재기 훈련 또한 상당히 발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한국형 항모는 조기 경보기를 출격시킬 수 없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기 경보기입니다. 조기 경보기는 항공모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에 망원경을 단 정찰기입니다. 즉 항모전단은 이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 성능이 우수할수록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방 한 방이 치명적인 현대전에서 압도적인 전력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항모는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조기 경보 헬기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경보 헬기도 충분히 망원경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기 경보기보다 채공 시간이 짧고 프로펠러 때문에 상부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항모가 미사를 감지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항모전단에 다수의 이지스함이 포함되지만 이렇게 되면 경항모가 기함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해군의 입장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항모도 만들지 말고 그냥 중국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강력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북아의 안보 위협으로 우리 해군은 기존 경항모 사업을 한국형 항모 사업으로 바꾸면서 경항모 계획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안은 대한민국의 조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경항모를 만들고 다음 차례로 중형 항모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 패권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남중국해 쪽에서는 대만을 통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항모를 선택하느니 돈이 더 들더라도 중형 항모급 이상의 전략 항모를 건조하자고 나선 것인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중형 항모를 보유한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중형 항모가 진수될 쯤이면 이미 KF-21 블록2의 개발을 완료하고 KF-21 네이비를 5세대 스텔스 함재기로 개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까지 성공한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발 주자인 만큼 강도 높은 훈련과 무수한 실패가 반복되겠지만 섣부르게 반쪽짜리 F-35B를 함재기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또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보다 전통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본래 사업으로 축소하고 대형 수송함을 빠르게 건조하는 방안입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의 초기 계획은 대형 수송함 2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대 군함은 림팩에서 원전 강습당 기함으로 활약하고 있는 마라도함과 독도함 두 대형 수송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수송함 2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무려 2배 크기에 달하는 3만 톤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대형 수송함2를 보유하고 우리의 수송함 전력을 총동원한다면 한 번에 해병대 한 개 사단, 즉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단 한 번의 작전으로 모두 상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시겠지만 지구상에서 이렇게 해병대 전력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해군 기갑 전력과 함께 원정강습 상륙작전 훈련에 투입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병 전력은 단순 숫자만 놓고 봐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강력한 전력입니다. 우리가 대형 수송함 2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토록 강력한 해병 전력을 상륙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시 해병대 2사단을 방어 전력으로 돌리고 북진 사단인 해병대 1사단을 해군 수송함에 싣고 출격하게 될 텐데요. 이후 중국 해군의 진출이 불가능한 동해를 통해 북한의 원산이나 흥남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또한 독도함,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은 본래부터 상륙군 공중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갑판에서 공격 헬기를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선은 상륙작전을 통한 거점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F-35B 또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상군과 해병의 연합작전으로 북진해 육상에서 중국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 해군이 대형 수송함 운영 경력이 있는 만큼 대형 수송함 투 사업은 항공모함에 비해 훨씬 빠르게 그리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형 항모전단처럼 강력한 항공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상 전략의 가장 핵심인 조기 경보기의 사용도 제한적입니다. 이 말 뜻은 또다시 미군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전력 강화와 안정적인 미군의 전력을 일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방 예산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모계획은 시작부터 함재기 도입에 따른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KF-21 대입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고 현재로서는 국산 중형 항모 건조를 통한 국산 함재기 탑재와 대형 수송함 추가 확보를 통한 빠른 전력 증강이라는 선택지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 해군이 신중한 고민을 통해 최선의 해답을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